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중앙방송국 CCTV에서 15년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PD 장웨이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위대한 발전, 신실크로드의 영광 같은 굵직한 작품들로 여러 상을 받았고 중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취재를 가게 되면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10분 만에 제가 가진 모든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 출장이 결정됐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그런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고? 제작팀 회의에서 이번 다큐멘터리 주제가 아시아 관광 산업의 미래로 정해졌고 최근 한국으로 유럽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취재지가 결정됐을 때 저는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국장님, 관광 산업이라면 당연히 우리 중국이 최고 아닙니까?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왜 겨우 70년 된 나라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지만 상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300% 증가했고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아시아 여행지로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통계를 들이밀며 꼭 취재해 오라고 했죠. 저는 마지못해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까지도 동료들에게 투덜거렸죠.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K-팝, 그거 다 우리 중국 음악 베낀 거잖아. 김치, 우리 파오차이가 원조지. 한복, 당연히 한푸 따라한 거고. 이번 취재 가서 제대로 밝혀주겠어. 그렇게 저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대한항공 KE854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심지어 스페인어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승무원들이 각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승객들을 응대하는 모습에 살짝 위축감이 들었습니다. 뭐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 항공사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천장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로 되어 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항공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저는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도 최신식이라고 자부했는데 여기에 비하면 솔직히 20년은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였습니다. 저는 중국 공항의 긴 줄과 느린 처리 속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최소 이 시간은 잡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수십 개 설치되어 있었고 외국인 전용 창구도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짐을 찾는 곳까지 명확한 안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갔는데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데가 설치된 최신식 변기,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센서로 물이 내려가고 심지어 각 칸마다 짐을 걸 수 있는 고리와 선반, 아기 기저귀 교환대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휴지는 부드러운 색엽자리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세면대에는 자동 비누 디스펜서와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베이징 공항 화장실은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늘 젖어있는 바닥 막힌 변기, 휴지는 각자 알아서, 비누는 있다가 없다가. 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표를 사는 것부터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까지 지원하는 자동 발매기, 현금, 카드는 물론 알리페이, 위챗페이까지 되는 결제 시스템. 아니, 우리 중국 결제 시스템까지 왜 되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열차 내부였습니다.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USB 충전 포트가 모든 좌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역에 도착할 때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네,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오, 저도 작년에 베이징 갔었어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왜 베이징 공항은 이렇게 현대적이지 않죠? 인천공항을 보고 나니 비교가 되네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건 이번 취재를 도와줄 한국인 코디네이터 김민준 씨였습니다. 장 PD님,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중국학을 전공하고 현재 방송 코디네이터로 일한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숙소로 바로 가실까요? 아니면 점심부터 드실까요? 아, 저는 괜찮.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죠. 그럼 제가 맛있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첫 끼는 제대로 드셔야죠. 그가 데려간 곳은 명동의 한백반집이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야 김치에 된장찌개 정도겠지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기본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테이블 위에 12가지 반찬이 깔렸습니다. 김치만 3종류, 나물 5종류, 젓갈, 계란말이, 김, 그리고 메인인 불고기와 된장찌개, 밥까지. 이게 다 기본인가요? 추가 요금 없이? 네,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으로 나오고 더 달라고 하면 리필도 무료예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하나하나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다 다른 맛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절인 것, 볶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채소에 가장 어울리는 양념과 조리법을 사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치는 제가 알던 그 파오차이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발효의 깊이, 매운맛과 단맛, 신맛의 조화, 아삭한 식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매일 먹는 평범한 점심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한 끼예요. 가격도 8,000원, 중국 돈으로 40위안 정도밖에 안 하고요. 40위안에 이런 퀄리티의 식사를, 베이징에서는 100위안을 내도 이런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기 힘듭니다. 광화문에서의 구룡 -3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식사 후 김민준 씨가 저를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오늘 K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테니 인터뷰하기 좋을 거예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인, 미주인, 동남아인, 중동인, 전 세계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하거나 K-팝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독일에서 온 20대 여성 그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CCTV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중국 방송국이요? 신기하네요. 아시아 여행 중이신가요? 중국도 가보셨나요?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작년에 베이징이랑 상하이 갔었어요. 어떠셨어요? 서로 눈치를 보던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최악이었어요. 네. 일단 영어가 전혀 안 통해요. 택시 기사님들은 구글맵도 못 읽으시고 바가지는 기본이고 호텔에서도 영어 못하는 직원이 태반이에요. 거리는 너무 더러워요. 길에서 침 뱉는 사람들, 새치기는 일상이고 화장실은 정말 끔찍했어요. 음식도 기대했는데 위생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고급 레스토랑만 갔어요. 그런데 가격은 독일보다 비싸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외국인을 무시하는 느낌.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완전 달라요. 일단 모든 곳에 영어 표시가 있고 사람들이 영어 못해도 번역 앱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해요.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해요. 지하철 노선도도 이해하기 쉽고 버스도 정시에 와요. 음식은 정말 천국이에요. 싸고 맛있고 깨끗하고
길거리 음식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길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주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이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K-팝, K-드라마의 나라잖아요. BTS, 블랙핑크,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들의 나라.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장품이야. 우리 중국도 많지. 하지만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매장에 중국어 가능 직원이 최소 3명 이상.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기본이고 중국 신용카드까지 다 됩니다. 심지어 중국 주소로 직배송 서비스까지. 이거 중국 매장인가요? 아니요. 한국 브랜드예요. 중국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중국어 서비스를 강화했어요. 점원의 유창한 중국어에 또 놀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상하이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죠. 언니, 여기서 사면 중국보다 40% 싸대. 면세까지 하면 반값이야. 게다가 정품 보장되잖아. 맞아. 중국에서는 가짜 걱정해야 하는데 여기는 100% 진짜니까. 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못 믿고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하다니. 저녁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하는데 우와,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 공연, 버스킹, 각종 예술 활동.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수준이었습니다. 길거리 댄스팀의 칼군무는 전문 댄서 수준이었고 버스킹 가수들의 실력은 가수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관객들의 매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박수를 치고 팁을 주고 쓰레기는 각자 치우고 우리 베이징 살리툰과는 차원이 다르네. 살리툰도 나름 베이징의 핫플레이스지만 솔직히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상업적이기만 하죠. 그때 한 인디밴드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작지만 빛나는 별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내 꿈을 펼쳐봐 자유롭게. 자유. 그래요. 여기엔 자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예술 활동, 검열 걱정 없이 당국 눈치 보지 않고 다음 날 아침 김민준 씨가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한강공원의 규모에 우선 놀랐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공원, 자전거 도로, 산책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노인들, 자전거 타는 직장인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치맥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죠? 시민의식이죠. 각자 쓰레기는 각자 치우니까요. 시민의식. 저는 황푸강이 떠올랐습니다. 악취, 쓰레기, 오염. 강변공원이 있긴 하지만 감히 한강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때 한 가족이 옆에서 피크닉을 시작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이 떠난 후 그 자리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완벽한 패배. 김민준 씨가 다음으로 데려간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전통시장이야. 우리 중국이 최고지. 드디어 이길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전통시장이라고요? 깨끗한 통로, 정리된 매대, 친절한 상인들, 그리고 놀랍게도 카드 결제가 되는 모든 가게들. 아주머니, 호떡 2개 주세요. 네, 4,000원이에요. 카드 되고 삼성페이도 돼요. 길거리 호떡 가게에서 모바일 페이가 된다고. 게다가 위생 상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떡 아주머니는 위생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앞치마는 깨끗했습니다. 기름도 깨끗했고 조리도구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전통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름은 시커멓고 위생장갑은 꿈도 못 꾸고 돈 받은 손으로 음식 만지고. 맛은 어때요? 김민준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하철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완비,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역 안내가 4개 국어로 나오나요? 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요. 모든 역이 다 그런가요? 네, 서울 지하철은 전 구간이 그래요. 게다가 역명 표시도 한글, 영문, 한자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베이징 지하철은 중국어와 엉터리 영어 정도, 그것도 발음이 이상해서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힘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나요? 네, 전 구간 무료 와이파이예요. 속도도 빨라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유튜브 4K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됐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통화도 제대로 안 되는 구간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저녁이 되었고 편의점에 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택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택배 보내기, 받기 다 돼요. ATM도 있고 복권도 살 수 있고 공과금 납부도 되고 24시간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인 계산대,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모든 종류의 결제 수단 사용 가능. 심지어 비트코인 결제도 되더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모바일 결제야 중국도 발달했지만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CJ ENM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중심지라는 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장 PD님, 환영합니다. 중국에서도 저희 콘텐츠 많이 봐주시죠? 담당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 예능, 음악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저희가 작년에 제작한 콘텐츠만 300편이 넘습니다. 그중 70%가 해외로 수출됐고요. 특히 중국 시장이 가장 크죠. 중국 분들이 한국 콘텐츠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속이 쓰렸습니다. 우리는 자국 콘텐츠보다 한국 콘텐츠를 더 즐겨보고 있으니까요. 비결이 뭔가요?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죠. 검열이 거의 없고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자유.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창작 환경. 공산당 찬양 안 해도 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내용 안 넣어도 되고 그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만들면 되는 대학가에서의 젊은 비교. 연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캠퍼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또 놀랐습니다.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정부 비판부터 학교 정책 비판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붙여도 되나요? 당연하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민주주의. 중국 대학에서 이런 대자보를 붙였다간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의 생각의 깊이와 자유로움에 놀랐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중국 대학생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밤 11시.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혼자 가셔도 괜찮아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니까요. 김민준 씨의 말대로 정말 안전했습니다. 밤거리에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술 취한 사람들도 있지만 싸움은 없고 경찰은 친절하게 순찰을 돌고 CCTV가 많긴 하지만 중국처럼 감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하나 사서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엔서울타워, 63빌딩, 롯데타워,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걸.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식,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다섯째 날, 미슐랭 가이드 서울판 발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은 총 35개입니다. 35개. 베이징은 몇 개더라? 특히 한식당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런치가 5만 원이에요. 중국 돈으로 300위안 정도. 베이징에서는 일반 레스토랑 가격입니다. 실제로 예약해서 가봤는데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 스토리가 있고
미학이 있고 철학이 있는 음식. 우리가 5천년 요리 역사를 자랑하는데 정작 미슐랭은 한국을 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강남의 피부과였습니다. 의료 관광객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중국인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왜 중국에서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기실에서 만난 상하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무엇보다 안전하죠. 중국은 안전하지 않나요? 불법 시술 많고 가짜 약품도 많아요. 여기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또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자국민조차 신뢰하지 않는 중국 의료 시스템. 반면 한국은 까다로운 규제와 관리로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죠. 또 SM타운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BTS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와서 살고 싶어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져요. 문화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키운다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 프로듀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K-팝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시스템이죠. 체계적인 트레이닝,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아티스트를 존중하는 문화요. 중국도 큰 시장인데 왜 중국 아이돌은 세계적이지 못할까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으면 예술이 아니죠. 검열받는 음악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또 그 말, 자유. 백화점에 갔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응대.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5가지 색상을 다 가져왔습니다. 중국 백화점에서는 있는 것만 봐. 살 거야 말 거야? 만지지 마. 비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10분 후에 돌아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난 걱정 안 하세요? 옆 테이블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요? 별로요. 다들 그러고 다니는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없어지는 게 일상인데 이게 바로 사회적 신뢰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중국도 좋은 곳인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요? 다시는 안 갑니다. 왜요? 작년에 갔는데 최악이었어요. 더러운 거리, 무례한 사람들, 바가지 요금, 가짜 상품. 특히 아이가 길에서 급해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너무 더러워서 결국 숙소까지 참았어요. 반면 한국은 완벽해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안전하고. 순간 저도 모르게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중국이 그렇게 나쁩니까? 5천년 역사의 대국을.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초라해졌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민준 씨가 저를 진정시키고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김민준 씨가 기분 전환으로 한복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한복이요? 그거 한 푸 베낀 거 아니에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무지한 자존심이. 장 PD님, 한복과 한푸는 완전히 다른 복식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보여드릴까요? 그가 보여준 자료들. UNESCO 문화유산 등재 자료, 각국 박물관의 한복 컬렉션, 역사학자들의 연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친 나라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중국 한푸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미학이 있었습니다. 주변 외국인들이 뷰터펄 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를.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면서도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와 저는 상사에게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쓸수록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시하던 작은 나라가 사실은 문화 강국,
IT 강국, 서비스 강국이라는 걸. 우리가 자랑하던 5천년 역사가 현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대신 저는 솔직한 편지를 썼습니다. 국장님,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보고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를 훔친 나라가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설, 서비스, 시스템, 시민의식, 문화 수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2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비판의 자유. 이 자유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입니다. 세계인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를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5천년 역사는 박물관에나 있을 뿐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취재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큰 깨달음은 진정한 강국은 GDP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세계인의 존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인구만 많은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한국 취재를 다녀온 후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편견 없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한국, 우리가 몰랐던 진실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았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변화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베이징 시정부에서 공공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서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한국에 갑니다. 이번엔 개인적으로요. 한강에서 치맥도 하고 홍대에서 버스킹도 보고 제주도도 가볼 생각입니다. 관광객으로서 말이죠. 왜 세계인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곳엔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탕이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강력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황조들, 눈부신 문명이 꽃피웠던 수도들, 뜻없는 땅덩어리와 막강한 군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압도적인 면모를 자랑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와 얽힌 고구려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 오만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흔들린다기보다 그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알겠어. 우리가 예로부터 동방의 진정한 천자국인데 하며 가볍게 무시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주변 동료들까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몇몇은 한국 측 기록이 맞다며 은근히 중국의 옛 패배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이게 정말 괘씸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도대체 뭘 잘났기에 우리 중국의 역사 위에서 폼을 잡는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 강소성의 작은 도시에서 역사 관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고대 전투 유물 복원 작업을 총괄하는 기술 해설원입니다. 보통은 청나라나 명나라 시기의 무기나 방어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에 신나 있었는데 어느 날 상부에서 당태종 시기와 관련된 유물 정리를 맡기면서부터 이 모든 불쾌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태종이 요동 쪽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국 측 문헌에서 찾아볼 때마다 제 자존심이 뒤집혔습니다. 예부터 저희는 고구려가 사실상 중국의 한 지역이었다고 주장해왔고 설령 전쟁에서 잠깐 불리한 전황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해프닝이었지
무슨 수나라나 당나라가 크게 패망했다는 얘기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강소성 일대를 돌며 조사하던 중 지역 주민들 입에서 당태종이 고구려의 연개 소문에게 쫓기다가 여차하면 죽을 뻔했다는 전설이 있지 뭐겠습니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중국 황제 폐하께서 오랑캐 따위에게 쫓겨 다녔을 리가 없지. 이 사람들 미신 같은 소리라며 한국 측 주장에 세뇌된 거 아니야? 저는 당장에라도 그 말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몽롱탑이며 우물에 숨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기정사실화해서 전해 내려온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근거 자료를 잔뜩 찾아야 할 압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우물 속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온다고 하길래 저는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반박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미 태종이 안시성에서 무릎 꿇고 도망쳤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들을 잔뜩 달고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 나라는 땅도 작고 인구도 적고 예전부터 우리 중국의 걸출한 문화와 역사를 모방해서 정신승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심지어 현대에도 중국 문화를 베끼고 경제력은 대단해봐야 우리가 더 클 거라고 확신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K드라마, K음식, 심지어 K팝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라더군요. 저는 그럴수록 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에 걸친 유구한 전통이 있는데 한낱 작은 나라가 목소리를 크게 내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벼르고 있던 와중에 고구려와 수당 전쟁 이야기가 중국 내에서도 심심찮게 회자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소성 몽롱탑 조사건 때문에 제게 임시로 파견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 학계와도 교류를 해온 인물이라 한국 쪽 사서나 자료를 번역해내는데 능통했죠. 저는 은근히 그 동료를 경계했습니다. 괜히 한국의 자료를 들춰보며 우리 역사의 흠집이라도 내려는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동료가 탕희안님, 혹시 당태종과 안시성 전투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아는 기록에는 당태종이 크게 곤경에 처했다고 나와 있더군요라고 묻는데 제가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당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허튼 소리요. 우리 황제 폐하께서 고작 고구려 따위에 말도 안 돼요. 하고 그런데 그 동료가 제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사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이대더군요. 수나라 때부터 고구려가 막아냈고 당태종 시절에도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것. 특히 안시성 성주가 당나라군의 거대한 공성수단을 역으로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계속해서 동료가 꺼내오는 자료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당태종이 직접 흑산을 쌓아 성을 내려다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철수할 때 요택이라는 늪지대에서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맡은 연구 작업은 바로 이 수당 전쟁 시기 유물 검증이 핵심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하며도 매일같이 들춰봐야 하는 문헌이나 지역 전설에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니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라는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고 나면 내용 전개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잘 정리돼 있어서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펴더군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연이은 침략에 맞서 수십 년을 버텼고 결국은 내부 분열로 망했을 뿐 외세에 무너진 적은 없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치면서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대로 중국의 체면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에서 온 연구진을 만날 기회를 노려 그들 앞에서 억지 논리를 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 그러니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운 것 또한 매분 같은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 측 연구진은 제게 고구려는 엄연히 독자적인 국가였고 수당 전쟁에서 중국 쪽이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게 맞다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그건 한국 쪽 편향적 시각 아닙니까? 중국 사서 어디에도 당태종이 무릎을 꿇었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러나 한국 쪽 연구진은 중국 사서도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기록하지는 않는다. 자치통감이나 구당서 같은 곳에 나타난 기록을 정밀하게 비교하면 당이 크게 고전했다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다. 굳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요택에서의 피해라든지
재차 출정을 시도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든지 하는 점들에서 당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이나 되나? 당태종이 어쨌든 천하를 손에 쥔 인물이었는데 뭘 어쩌다 잠깐 후퇴했다 해서 큰 패배라고 부풀리다니. 한국은 자기네 역사를 자꾸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니까 하고 큰 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연구진은 요동성, 배감성, 안시성 등에서의 전투 양상을 분석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안시성 전투에서는 토산을 쌓아 올려서 성을 공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 안의 고구려군이 기습 공격으로 그 토산을 빼앗았고 당군이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식의 기록을 그대로 제시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런 기록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제대로 된 역사를 말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속으로는 헐, 이렇게 구체적이었다니. 이거 정말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세했다는 내러티브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절대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한국에는 K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간 탓인지 어디서든 한국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돼버린 상황이죠. 예전 같으면 중국어로 포장된 우리 쪽 기록만 퍼뜨리면 됐는데 이제는 해외 독자들이 한국어 자료도 곧잘 이해하고 심지어 한국 쪽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역사 영상에도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다 싶어 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뒤집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그래, 현장에 가보면 다를 거야. 그저 전설이나 미신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흔적이야말로 진짜지. 라고 중얼거리며 안시성으로 추정된다는 지역이나 요동성터, 배감성터, 그리고 강소성,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몽롱탑 전설 현장까지 다 돌아다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한국 땅에 들어가서 직접 고구려 유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일대가 예민한 문제도 많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절차가 복잡해져 당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중국 지역에 퍼져있는 전설과 유물만이라도 다 뒤져서 당태종이 의연하게 대승을 거뒀다는 증거를 찾아보자는 심산이었죠. 먼저 몽롱탑을 찾아갔습니다. 탑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고 특별할 것 없어 보였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당태종이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쫓기던 중 이곳 우물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소리를 너무도 당연하게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했죠. 그런데도 이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제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몽롱탑이라 이름 붙었다. 꿈처럼 아득한 상황에서 살아나서 황제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연개소문도 이곳까지 추격은 못했다. 마을 주민이 그렇게 설명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황제께서 이렇게까지 치욕을 겪었다고 대대손손 떠들어대다니 저것들이 한국인한테 세뇌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다른 전설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마주친 고구려 방어에 막혀 군량 부족, 추위, 지형적 불리함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요택을 건너 철수하다가 많은 병사가 얼어 죽었다거나 험난한 길을 택하느라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할 만큼의 시체가 나왔다느니 그런 소리 말입니다. 이를 조사하던 저는 순간적으로 상상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걸까? 중국 측 기록은 왜 이렇게 대승으로 포장했지?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라도 발견한 기분이 들어 등줄기가 서늘했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오기가 생겨 무조건 부정했습니다. 중국 황제가 설마 작은 나라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얼어 죽은 병사가 넘쳐났다는 얘기는 헛소리다. 라고요. 그런데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계속해서 강경합니다. 마치 제가 당태종이 실제로는 고구려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죠. 특히 한국 연구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무작정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네가 우리 사설을 왜곡이라 부르더라도 이미 남은 유적과 발굴 결과들을 국제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다가 각종 사료가 디지털로 공개되니 감축이나 조작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듣는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설마 작은 한국의 역사 자료에 밀리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껏 비웃으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문명이 있고 전 세계가 우리 문화상품을 사가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력이 남다른 것도 몰라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연구원이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현대 경제력일지 몰라도 과거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하며 지켜낸 독립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딱히 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속으론 억울해서 미칠 뻔했죠. 고작 그럴듯한 자료 몇 개와 드라마틱한 스토리만으로 중국의 영광을 깎아내리다니. 그런데 어쩐지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나라가 어째서 멸망했나? 고구려와의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설이 많다지. 그 다음에 당나라가 생겨났고 당태종이라는 위대한 황제가 나왔음에도 결국 고구려를 완벽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진짜였던 거야? 역사에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배웠는데 제 스스로가 부정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그 목소리를 억눌렀죠. 아니야. 한국이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야. 실제로는 당태종이 얼마 안 되는 피해만 입고 멋지게 퇴각한 거라고. 게다가 그 후에도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잖아.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또 이렇게 반박을 준비해놨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내부 분쟁으로 무너졌을 뿐 당나라가 정복해서 멸망시켰다기보다 내부 배신자와 연계에 들어온 측면이 강하지 않나요? 실제로 전면전을 치르며 무너진 기록은 없는데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맥주 캔을 들이켜며 도대체 왜 이런 수치스러운 자료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거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 마니아들까지도 이 고구려 수당 전쟁에 흥미를 보이며 아시아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치열한 격돌이라고 평가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어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안시성 전투가 세계 전쟁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라며 당나라의 대군이 실패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저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칠 뻔했습니다. 한낱 극동의 작은 나라가 중국의 대제국을 막아낸 사건이라니 이게 말이 돼? 하고요. 그러다 문득 옛날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던 한국 무기 관련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환도 대도라든가 장창 전술, 기마 궁술 등등을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중국의 삼국시대나 진나라, 당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며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고구려가 실제 전투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해냈다면 분명 남다른 무기체계나 전술적 우수성이 있었을 겁니다. 요동성, 배감성, 안시성 같은 산성평지성 복합방어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다는데 이 점이 저는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가 늘 믿어왔던 중국의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흔들리는 꼴이니까요. 그렇게 고구려 쪽이 과연 군사적으로도 우수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저는 요동성, 함락 관련 중국 측 사설을 꼼꼼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태종이 먼저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배감성도 무력화시켰다고 돼 있었습니다. 거봐라. 우리 황제가 이겼잖아. 라고 기뻐했죠. 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니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배감성은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항복했다거나 혹은 성이 함락되긴 했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겼다잖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시작되며 이야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당태종이 15만이나 되는 고구려 구원군을 상대했다거나 그 전투에서 고구려가 꽤나 맞서 싸웠다는 기록, 토산을 쌓았는데 결국 빼앗기고 계속된 공방전 끝에 당나라가 피해가 커져 철수했다는 사실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15만 고구려군이 쳐들어왔어도 우리 황제가 막아냈으면 승전이잖아 라고 강변했지만 사설을 다시 살펴보니 안시성을 끝내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철수 과정에서 군사들이 얼어 죽고 길을 잃는 바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대목에서는 턱이 떨려왔습니다. 정말 이런 치욕적인 일이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또 제 식대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당화했습니다. 당태종은 다른 곳을 점령했으니 어쨌든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구려 최종적으로 멸망했으니 결과적 승리는 중국의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제 곁에 있던 동료가 슬쩍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당태종이 만약 안시성을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갔다면 더 깔끔한 방식으로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으니 다음 황제 이후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는 고구려 내부 반란과 연계해 강제 점령하는 식이 되지 않았나. 당나라 입장에서는 적잖이 굴욕이었을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동료에게 호통쳤습니다. 굴욕이라니. 당태종 폐하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대승이었단 말이오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현장 자료를 모아 다시 증명할 테니 그 더러운 입 좀 다물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막상 밖에 나오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곳곳에서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는 걸까? 한국 측 주장인지, 지역 전설인지, 해외 사학계 의견인지 뭔지 뒤죽박죽이지만 하나같이 고구려는 망하지 않았다. 당태종은 패했다라고 떠들어대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내가 당태종 당시 무기의 우수성과 병법서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 왜 이 전쟁에서 중국이 이겼는지를 밝히겠다. 사실관계를 떠나 무조건 중국 승리를 주장해보려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당나라의 병법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외부 세력을 멸망시킨 기록이 자랑스럽게 들어있는 반면 고구려와의 싸움만큼은 그 결과가 애매모호하게나마 고전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죠.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각종 커뮤니티나 해외 문헌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동 쪽 여행자 기록 중에도 당태종이 고구려 성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했다는 식의 단편적 언급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앙아시아 지방에는 고구려 사신단이 다녀갔다는 벽화까지 남아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고구려가 정말 국제적인 외교와 동맹 체계를 유지하면서 당나라에 맞섰던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가 믿어왔던 중국 최강설이 더 이상 흔들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저는 예민해졌고 조금이라도 한국 측을 옹호하거나 고구려의 분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다 한국 돈 받고 저러는 거지?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죠. 시간이 지나며 이 논쟁이 더 확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외 유명 인터넷 방송 채널들이 안시성 전투를 영화화하거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내보내고 한국식 병법 해설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쉽게 넘겼습니다. 댓글란에도 과연 고구려 대단하다 한국인들은 이런 역사를 가졌다니 멋지다 같은 글이 넘쳐났습니다. 반면 저는 화가 나 죽을 지경이었죠. 이 영상 다 거짓말이다. 고구려가 이긴 적 없다. 당태종이 그냥 작전상 후퇴했을 뿐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료를 보면 당태종이 성을 못 함락했다는 것이 맞다. 결국 수나라처럼 당도 실패했다라고 되받아치니 제 욕설 댓글만 삭제당하고 끝이더군요. 결국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한국 따위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진짜 이겼다면 왜 지금 고구려가 없지? 라며 비열한 말로 치고 나갔죠. 한국 연구진은 그 말에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어이가 없네.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건 내부 반란과 후속 전쟁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수당 전쟁 자체에서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몰두하는 건 고구려가 멸망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전쟁 중에 승패가 어땠느냐지 않나라고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했으면 진 거 아니요? 수당 전쟁, 승리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냐고 굳게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왠지 주위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실제로 당나라가 제대로 못 이겼다거나 안시성 전투는 꽤나 고전했으며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여기는 역사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정부 지원을 받는 인사는 아니지만 학문적 양심에 따라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죠. 저는 그들이 제일 얄밉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무리 학자라고 해도 우리 국민 감정을 좀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공격했지만 그들은 애초에 거짓된 자존심은 역사를 왜곡할 뿐이다. 수양제가 그랬고 당태종도 그랬고 뒤따른 역대 황제들도 동원했지만 고구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진실을 연구해야지 국가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애써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한국 측을 두둔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꼴을 보기 싫어 아무도 안 찾아오는 구석진 서고에 틀어박혀 옛 서적과 지역 전설 기록들을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그러다 안시성 공방전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한 문헌 파편 같은 걸 발견했는데 거기에도 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태종이 토산을 높게 쌓아 올리는 전략을 썼으나 안시성군이 야간을 틈타 기습해 토산을 빼앗고 당나라가 다시 탈환하려고 애썼으나 실패. 결국 책임자까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당군이 며칠 밤낮을 공격해도 성이 무너지지 않아 전투가 장기화됐고 군량이 달리자 병사들이 굶주렸다는 기록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태종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퇴각했다는 말인가. 머리가 아찔해졌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고구려가 망했으니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요.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거슬렸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에 침략했다가 망했고 당태종도 실패했다. 그 뒤로 당 고종이 다시 쳐들어갔으나 최종적으로는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 분열을 이용해 들어온 거다. 즉 외세가 전면전에서 고구려를 온전히 무너뜨린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제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우리 대제국 당나라가 어찌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겠어 라고 목청을 높여도 아무도 더 이상 제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라온 수당 전쟁 재현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를 막대하게 끌어모으고 외국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 군사들의 산성 방어 전술이 혁신적이었다. 안시성 전투는 동아시아 전쟁사의 걸작이다 같은 반응을 볼 때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서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괘씸한 것은 그 다큐멘터리에 자막으로 달린 해외 시청자 댓글들이 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한국이 대단하다라며 한국 극찬 1세기라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중국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나 대국인데 왜 당태종이 굴욕당했다는 스토리에 환호가 쏟아지는지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객관적 사료가 어떻고 전설이 어떻고 고구려가 대단한 전략으로 당군을 수없이 몰아붙였다느니 그런 말을 들어도 끝끝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당태종의 압도적 승리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을 거야 라고 매달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기로라도 더욱 거짓말 같은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 문헌이 소실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고구려가 수많은 전투에서 패에 흩어졌다. 그리고 어떤 전설이나 기록도 중국 내 일부 마을이 한국 돈에 매수돼 퍼뜨리는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죠. 물론 이젠 제 주변에도 저를 믿어주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 학회 관계로 또 한 번 한국 측 연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딱히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자료 있으면 우리도 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고구려가 사실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도 들어봤냐고 물으니 그들은 그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고구려가 독자적 군주 체계를 갖추고 외교를 하고 수당 모두와 전쟁을 벌여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넘쳐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더 격분해서 한국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왜 그걸 부정하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문화를 주고받고 영향을 주는 건 어느 시대나 흔한 일이지만 그걸 독립국가 여부와 혼동하면 곤란하다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 당태종 황제 폐하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소리쳤더니 연구진 중 한 사람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태종이 황제로서 유능했고 다른 원정에서는 강력한 면모를 보였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구려 원정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안시성에서의 패배로 사기가 크게 떨어져 결국 퇴각한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불만이 가득해도 앞뒤가 꽉 막혀 반박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주변에 있던 몇몇 중국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당태종이 전투에서 거둔 성과도 있지만 안시성 함락에 실패한 건 분명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고구려가 당나라군을 이겼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워 섬기며 한국이 과장했다느니 어디서 이상한 전설을 지어내 이득을 취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죠. 물론 갈수록 제 말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사람들은 제게 그만 좀 우기라는 눈초리를 보냅니다. 제가 뭐라 소리치든 이미 해외 여기저기서 수당 전쟁을 분석하며 고구려가 당시 중국 통일왕조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제 자존심만 더 부서집니다. 다들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렵니다. 안시성,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 모두 한국식 과장입니다. 어차피 최종 승자는 당이고 고구려는 사라졌으니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 사실이 곧 명백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 길로 다시 목롱탑을 조사하러 갈 겁니다. 거기 설인 전설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모든 걸 왜곡했다고 떠벌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야만 제가 견딜 수 있으니까. 저는 끝까지 저희 승리를, 아니,
중국의 영원한 패권을 확신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무너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버티는 한 중국은 영원히 최고이자 무패 국가일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주장은 결국 다 묻히고 말겠죠.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